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공학윤리 7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7주차에서는 존 롤스의 어, 정의론의 입장을 우리가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크게 세 가지 어, 정의의 원칙 또는 이제 도덕적 원칙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맨 첫 번째로는 공리주의였죠. 그죠? 공리주의는 이제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도덕적 입장에 기초하는 그 대표적 이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최대의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압축적인 슬로건이 공리주의의 그런 도덕적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근본 입장을 가진 입장을 봤죠.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대표적 입장으로는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야말로 어떤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자유지상주의 입장은 오늘날 자유로운 경쟁에 기초한 그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경제 질서와 서로 맞물려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 그 국가나 정부가 어떤 규범을 또는 그 조세 정책과 같은 것으로 간섭하거나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한 개인이 획득한 어떤 소득이나 수입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그 행위자인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개인의 소유권이자 재산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개개인이 정당하게 누려야 되는 그 사적인 소유권과 재산권을 국가나 정부라 하더라도 어떤 명목으로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그런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입장이라고 봤어요. 그와는 달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큰 틀에서 어, 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입장은 함께 하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임마누엘 칸트의 경우에는 자유지상주의자들과 달리 자유의 개념이라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재정립해 나가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죠. 칸트에게 와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율이라고 하는 오토놈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의 기초에서 보편적이고 또는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 입장을 우리가 가지고 이성적 사고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행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게 바로 칸트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는 이성적으로 어, 어, 생각을 해서 판단하고 그 올바른 동기의 기초에서 올바르게 행위하는 방식, 그게 바로 이제 칸트가 말하는 어떤 윤리적 행위를 결정짓는 어떤 동기주의적이고 또는 의무론적인 입장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런 칸트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렇게 존엄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그 이성적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나 존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지닐 수 있다고 어, 봤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존 롤스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현대에 있어서 어떤 그 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의 가치와 또 경우에 따라 어,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그런 자유만이 전적으로 보장됐을 때 흔히 한 사회에서 나타나게 있는 개개인의 어떤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어떤 불평등 문제, 그런 문제들을 크게 주목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사회 원리로 고안이 됐던 게 이제 사회주의였잖아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비해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어떤 평등이란 가치를 앞세우는 그런 이념이었어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이런 사회의 어떤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놓고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가 상충하고 갈등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요. 근데 존 롤스는 이 둘을 어떻게 잘 조화시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졌던 사회 정치 철학자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존 롤스는 역시 우리가 도덕적 입장과 관련돼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입장에 자리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유지상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전 시간에 살펴본 임마누엘 칸트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근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어떻게 평등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공동체의 어떤 운영 원리를 이제 거기에 조화롭게 결합시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관심을 가졌던 정치 철학자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존 롤스의 입장을 우리는 어떤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속에서 평등이란 가치를 어떻게 옹호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 철학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 그런 입장을 대체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이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존 롤스가 앞에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정의론이란 책을 썼기 때문에 되게 존 롤스의 뭐 정의론 이렇게도 흔히 부르지만, 존 롤스가 그런 자신의 입장을 justice, 공정이란 가치를 중심에 둔 정의론이다라고 스스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가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이다, 이렇게 존 롤스의 입장을 규정하기도 한다는 거,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존 롤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존 롤스는 표기를 이렇게 하죠. 미국 출신의 2002년도까지 이제 살았던 분입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18년여가 지나고 있군요. 존 롤스는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과에서 정치 철학을 가리키는 그 교수로서 재직하기도 했지요. 아마 우리가 앞서서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정치 철학자로 하버드 대학의 그 정치 철학 교수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죠? 혹시 생각이 나나요? 예, 그때도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존 롤스하고 서로 아주 논쟁을 펼치면서 하버드 대학의 정치 철학,
과목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어떻게 보면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철학자였다라고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예, 로버트 노직이었죠. 그죠? 로버트 노직. 그렇습니다.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최소국가론을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로버트 노직이었라고 했죠. 이 존 롤스와 로버트 노직은 같은 대학, 하버드 대학교에 같이 재직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대표하는 그 두 인물이 되어서 서로 논쟁을 펼쳐가면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어떤 자유주의의 어떤 그 사회 철학적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그 현실 세계에서 집행해 나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자유롭게 그러면서 사회의 질서가 있는 토대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의 문제에서 서로 논쟁을 겨루던 그런 두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존 롤스의 이제 대표적인 자신의 학술이 담긴 저서로 가장 유명한 책이 이제 Theory of Justice, 우리가 정의론이라고 번역하는 이 책이 1971년에 출간이 됐죠. 이 책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존 롤스는 그 이후에 정치적 자유주의란 책, 이제 Political Liberalism이란 제목의 책을 냈죠. 그 우리가 정치적 자유주의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만민법이란 책도 냈어요. 이 존 롤스는 결국 아까 로버트 노직과 함께 현대 정치 철학 또는 사회 철학의 논쟁에 아주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정치 철학, 사회 철학적 논쟁을 대표하는 논쟁이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라는 논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과 공동체주의 진영 간에 아주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죠. 이 논쟁을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존 롤스였고 또 다른 인물이 바로 로버트 노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로버트 노직은 자유지상주의 쪽으로, 존 롤스는 좀 평등이란 가치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의 철학자로 이렇게 서로 갈림길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 롤스는 이렇게 막강한 정치 철학적인 영향력을 가진 현대의 철학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존 롤스의 입장을 추종하는 많은 학자들이 생겨났죠. 그래서 그런 학자들을 되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권에서는 롤즈의 이름을 따서 롤즈에다가 IAN을 붙이죠. 롤지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파리 사람들을 파리지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롤지안 그러면 롤스의 이러한 주장들을 함께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롤즈의 추종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띱니다. 그러니까 롤지언이라고 하는 추종자 학자들이죠, 다. 이런 학자 그룹이 형성될 만큼 오늘날에 있어서 정치 사회 철학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한 대표적인 도덕적 입장 또는 정치 철학적 입장으로 함께 이제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 존 롤스의 대표적인 이제
정치철학적 저서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수업과 관련해서 도덕적이고 정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란 책이죠. 이 정의론이란 책은 바로 이제 Theory of Justice란 책인데, 이건 이제 개정판의 이제 표지입니다. 그래서 정의론이라고 우리 사회에서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요 앞에다 사회라는 말을 붙여서 어떤 분은 이제 사회 정의론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제목의 번역본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사회 정의론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다시 책 그대로의 이제 직역한 그런 제목으로 정의론, 그러니까 theory 이론이니까 justice, 정의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0세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 철학 서적 가운데 한 권이다라고 우리가 손꼽을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존 롤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칸트의 윤리석의 입장에 서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칸트의 윤리석, 칸트의 정의에 관한 입장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철학자가 바로 존 롤스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칸트 윤리설의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정의에 관한, 특히 공리주의를 아주 비판합니다. 칸트 역시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세워나가는 면모를 보였죠. 존 롤스 역시 그런 칸트의 입장을 계승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리주의를 이제 비판하죠. 그러면서 이제 계약주의적, 계약론적인 해결을 시도해 나간다. 어떤 계약론적인 사고를 보여준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계약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 이제 합의, 계약, 또 말하자면 그것의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계약설이 있죠. 사회계약. 사회도 개인들 간의 계약과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회계약설, 사회계약론이란 생각이잖아요. 그 현대의 이 국가, 사회 이런 것들은 되게 사회계약론적인 철학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학습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존 롤스는 이제 어떤 계약론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인물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 롤스는 그 앞서 소개했던 대로 큰 틀에서 보면 자유주의적인 이론가인데, 뭐냐면 자유주의를 평등주의를 포섭하는 방향에서 자유주의적인 정의이론 또는 윤리설을 재구성해내려고 한 학자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존 롤스는 이 정의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유주의적인 이론의 입장에 서 있으면서 거기에 평등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추구를 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론이라고 하는 존 롤스의 책은 출간과 함께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이 두 진영 간의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 그런 인물이고, 바로 그 계기가 된 책이 바로 이 Theory of Justice라는 이 정의론이라는 책입니다. 존 롤스는 이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을 우리가 교재로 활용하고 있는 마이클 샌들 같은 인물은 이 공동체주의 진영의 입장에 있는 정치 철학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존 롤스는 이쪽에,
마이클 샌델은 이쪽 진영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클 샌델의 입장은 아직 살펴보지 않았죠. 아마 다음 주차에 수업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입장, 다른 말로 하면 더귤리의 입장을 좀 소개하고 나아가는 그런 학습 시간이 좀 이루어지긴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 속으로 좀 우리가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롤스의 정의론을 우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존 롤스 역시 계약론의 입장에 있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 이제 사회를 이해하는 방식이 어떤 개인들 간의 계약에 기초한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죠. 이걸 맨 처음 주장해낸 그 철학자가 누구죠? 17세기에 있었던 토마스 홉스라는 인물이죠. 토마스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어떤 내추럴 스테이트, 자연적인 상태로부터 그걸 이제 홉스가 제안한 자연 상태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내추럴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상태로부터 그때는 사회가 없었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회가 없었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실제 역사적인 단계가 아니라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본 거예요. 상상의 단계죠. 가설적인 단계입니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는 우리가 자연 상태라고 하는 그런 가상적인 단계가 있다고 본 거예요. 거기로부터 개인들이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바로 이성적인 사고예요. 사람들은 사회가 없이 살고 있다가 말하자면 가상에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사회가 없던 단계로부터 그 개인들이 사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냈고, 그래서 그런 사회를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합의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출발시켰다라고 보는 게 사회 계약론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걸 우리가 사회 계약론, 사회 계약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의해내서 그런 개인들의 합의의 산물로 계약의 산물로 생겨난 것이 사회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그렇다면 개인들이 계약하고 합의했다는 게 사회 계약의 사고 방식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사회 계약을 계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진짜 계약을 체결했냐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실제 뭐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렇고 이 사회에 태어나서 살겠다라고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겠다고 여러분들이 서명하고 사인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합의한 적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실제는 대한민국이란 사회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들을 낳아서 태어나서 살아갈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사회가 대한민국이란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가겠다라고 합의하거나 계약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우리가 실제 사인하고 서명하고 합의한 적이 없는 이 사회의 법을 우리가 준수해야 하겠는가? 말하자면 또 정부, 대한민국 정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것도 그런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설립되었다라고 주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무엇냐라는 거지. 근거라는 건 실제 우리가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하는 것들이 실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합의하고 계약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왜 그러면 우리들은 이 근거가 무엇이냐? 그거 관련돼서 이제 토마스 홉스의 그런 사회계약설의 생각을, 철학적인 생각이죠. 그런 관념을 이어받은 또 영국의 철학자가 존 로크잖아요. 존 로크 역시 사회계약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정치 철학자예요. 존 로크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적인 정부는 그냥 우리가 실제 다 모여가지고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렇게 진짜 합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라고 하는 건 명시적으로 우리가 글로 또는 구두로 이렇게 명백하게 합의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 합의한 것처럼 이제 합의가 실제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해하자는 거죠. 왜? 우리가 실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공권력을 통해서 사회의 질서를 지켜주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주고 있고,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뿐만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고, 이런 혜택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정부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이 정부를 승인하는 것이고, 이 정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또 법,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시적으로, 명시적이란 말은 말로 또는 글로 합의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그렇게 한 것과 다를 바 없이 암묵적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합의한 것이다 라고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국가에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고 그 국가에서 주어지는 어떤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 실제는 그게 바로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국가의 법에 따르겠다, 복종하겠다, 또는 그걸 존중하겠다, 지키겠다라고 합의한 것에 다름 아니며, 그거 말하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합의하고 계약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한 것이 바로 존 로크였어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합의했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사회를 이렇게 이루어 살아가기로, 또는 이런 사회에서 이런 제도와 법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또 그런 법과 제도의 혜택을 내가 누려가기로 우리는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존 로크의 설명 방식이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칸트는 이렇게 말하죠. 칸트는 가상적으로 합의했다. 우리가 상상적으로, 가상은 실제는 아니고 진짜 합의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 합의를 한 것이다.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존 로크가 말한 암묵적 합의란 말과 큰 차이는 없죠. 그렇지만 칸트는 이제 우리가 생각 속에서 합의했다라고 하는, 이성적 존재로서 칸트는 인간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합의한 것에 다름 아니고 그런 이성적인 합의의 기초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행위하며 또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는 좀 이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가상적이다, 또는 구체적인 생각과 관련된 상상적이다, 또는 우리 번역본 책에서는 가언적이다라는 말도 쓰죠. 가언적. 가언합의, 가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합의한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정적인 언어의 형태로 합의한 것이다. 이제 가정적인, 상상적인 약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마치 실제 결혼하지 않지만 약속을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약혼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치 실제 합의한 건 아니지만 합의한 것과 같은 형식을 실제는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칸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칸트는 일단 공리주의를 이제 반대한다고 그랬죠. 거부한다고 그랬죠. 존 롤스도 이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칸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죠. 뭘로? 개개인이 행위라고 하는 도덕성의 기초로서도 거부하고, 또는 사회의 어떤 공공성을 지닌 법의 기초로도 거부해요. 그래서 칸트는 뭐냐? 오히려 공리주의, 사회 전체의 공리, 사회 구성원 다수의 행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의 도덕적 원리로 삼아야 되고, 또는 사회 질서라고 하는 법의 기초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게 공리주의인데, 그런 건 제대로 된 도덕성이나 법의 기초가 아니라고 보는 게 칸트였던 거죠. 칸트는 뭐냐? 계약에 기초해야 된다고. 사회적인 계약, 사회적인 합의에 기초해. 누가? 개인들의 합의죠. 개인들의 계약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칸트의 입장이에요. 왜? 개인들은 다 누구나가 이성적 존재고, 그래서 그 이성적인 사고에 기초해서 서로 동의하고 합의하고 계약하는 것이 도덕적인 기초가 되어야 되고, 또는 법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칸트의 입장인 거죠. 그래서 법을 대표하는 게 이제 헌법이죠. 우리가 제대로 된 공정한 헌법이라면 개인의 자유와 모든 사람,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자유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 다수의 자유를 앞세워서 어떤 특정한 개인 또는 특정한 소수 집단의 자유가 억압돼서는 안 된다는 게 칸트의 생각이라고 했죠. 공리주의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봤어요. 그죠? 그래서 마침 공리주의처럼 특정한 행복, 다수의 행복을 권리의 기준이나 헌법, 법률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공리주의지만 공리주의를 거부하니까 칸트는.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처럼 다수 또는 사회 전체의 공리 행복을 위해서 뭔가 어떤 개인에게 그렇게 다수에 따르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개인을 목적으로서 존중하고 대우하는 한,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행복이라면 행복, 자유면 자유, 권리면 권리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칸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정의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해나가려면 실제 상상적인 또는 가상적인, 가언적인 방식의 계약 또는 합의에 기초해야 된다고 보는 게 칸트예요. 그건 뭐냐? 이성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법정부는 뭔가 맨 처음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되겠지만, 그 맨 처음 맺는 계약은 우리가 원초적 계약, 최초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계약에 의해서 사회나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형성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계약이 반드시 실제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실제적인 계약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 말 그대로 상상에 의해서, 이성적인 사고에 의해서만, 관념적으로만 우리가 합의하고 계약을 맺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칸트는 주장하느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실제 현실적으로도 보면, 역사적으로도 보면, 뭐 우리가 그랬었죠. 우리 대한민국이 형성된 이래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립하자라고 우리가 계약을 맺은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증거가 어느 사회나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문서가 있지도 않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란 사회 만들어야 돼 라고 동의하고 합의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뭐 일부 사람들이 그런 시작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누가 다 사인하고 동의하고 합의한 적은 없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철학적 이유에서도 칸트가 특히 그렇죠. 칸트의 경우 도덕적 원칙이라는 게 경험적 사실에서 나올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도덕적 원칙으로 지켜야 될 보편성이라든가, 또는 인간을 누구나가 다 존엄하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경험적인 증거로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가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생각을 통해서 보편적인 어떤 원칙을 찾을 수 있고, 또 보편적으로 인간들을 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역사적으로 그런 사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노예가 있었고, 또는 오늘날에도 현실적인 역사적 경험에서는 존엄하게 취급당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이끌어내는 것이지, 실제 그런 경험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철학적인 그런 원칙을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증거가 없고, 또는 철학적으로도 어떤 도덕 원칙이라는 건 굳이 꼭 뭐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경험적인 감각적인 증거만을 기초해서 어떤 철학적으로 도덕 원칙이라든가 정의의 원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관념적으로도 우리들은 어떤 가상적 형태의 합의, 동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칸트의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떤 법이든 어떤 정당한 모든 것들은 보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만민법, 공공법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이잖아요. 보편성을 지닌 거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냐? 칸트는 그게 인간인 누구나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이성을 가지고 옳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게 보편적으로 옳은 것. 칸트에게서는 그게 뭐죠? 도덕과 관련해서는 정언명법이었죠. 그 정언명법에 해당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성적 사고를 해내는 것이 도덕 원칙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법 역시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이성의 기초에서 보편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 또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고 합의해낼 수 있다, 동의해낼 수 있다고 본 거죠. 그게 바로 칸트가 말하는 가상적인 합의, 가상적인 사회계약, 가상적인 동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존 롤스가 그대로 이어받아 나갑니다.
칸트의 상상의 계약 이론을 계승해서 정치 철학적으로 훨씬 구체화해 나가는 거죠. 칸트는 이런 주장에만 그쳤지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이고 어떻게 가상적 합의가 정의라고 하는 것으로까지 구체화될 수 있는지, 실제 우리가 그러면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권력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또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상상의 사회개혁을 통해서 정의의 원칙에 따라 그렇게 분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칸트는 설계하거나 제시해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대의 존 롤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해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칸트가 말하는 가상적인 합의 방식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갖출 수 있고, 말하자면 이제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 효력을 지닐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존 롤스가 답변을 하는 거죠. 존 롤스는 뭐라고 하느냐? 결국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올바르게 정의의 원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라고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롤스의 답변은 뭐냐면, 그러면 가장 최초의 상태에서 출발해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평등한 상황에 놓여서 어떤 게 바로 정의로운고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합의해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답변을 한 것이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가령 첫 번째 경우를 봅시다.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야,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해나갈까? 어떤 규칙이 필요할까? 또는 어떤 그 정의의 원칙, 법률이 필요할까? 헌법은 어떻게 만들까라고 사람들이 우리가 국회에서 하듯이 대표자들이 모이거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실제로 우리가 그 원칙을 정하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국회에서 보이죠. 어떤 당은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당은 저래야 된다고 하고, 막 당마다 그 대표자들마다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어요.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있고, 또는 자기들이 믿는 신념들이 있고, 또 자신들의 이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형편, 이런 것들에 다 서로 다른 차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해관계나 자기의 종교적, 도덕적 신념, 가치관, 또는 사회 경제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입장들이 다 거기에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서로 합의해내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서로 맨날 논쟁하고 다투면서 정말 하나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정말 도덕적인 그런 원칙 하나에 합의하기가 어려워지죠.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그걸 합의하는 거 보면 되게 어떻게 돼요? 다수의 힘이, 다수가 주장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표결로 채택이 되거나, 경우에 따라 힘센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교섭력이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합의의 결과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조건에 합의하기가 어려워지죠. 실제는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반영되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왜? 각자의 이해관계가, 각자의 생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한 쪽에 무언가를 제안하지 않겠어요? 불교도들은 또 불교 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가서
종교 행사를 하고 이런데 뭐 관련되면 그쪽에 좀 유리한 뭔가를 정하려고 할 거고, 그렇죠? 부자는 부자의 그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그런 계약을 해내려고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현실의 모든 조건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어떤 룰을 정하면 그 룰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정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룰이 되기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거기에 합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되는 것이 다수에게 유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 큰 사람 쪽에 입김이 발휘되는 방식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룰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그대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실제 계약하는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게 존 롤스의 생각이고, 그 이전에는 뭐예요? 칸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느냐? 존 롤스는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우리가 사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어떤 원칙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고 실험이라는 건 실제의 가능성, 현실적인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생각으로만 어떤 논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냥 생각 속으로만. 다른 말로 하면 이성만 가지고 가장 올바르고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운 어떤 원칙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삶을 위한 기본 원칙. 이건 기본 원칙을 정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이잖아요. 이게 공동의 생활 원칙이에요. 이걸 정하려면 헌법 같은 거죠. 그런 걸 정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하기 위한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할지를 모른다라고 우리가 전제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 하나만 가지고 와야지. 이성이라는 사고 능력만 있어야지 자기에 대해서 모든 이해관계를 다 떠나야 돼. 자기의 종교 또는 가치관, 신념 또는 이제 경제적, 사회적 지위, 조건들, 형편들, 집안 배경, 학력, 자기가 남잔지 여잔지, 장애인인지 아니면 장애가 없는 사람인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건 현실적으로 주어질 수는 없죠.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고 하는 것들이 실제에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상상적으로만 남녀의 차이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합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우리는 진짜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냥 이성적인 사고 하나만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모이는 거죠. 그럴 때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떠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이성만 가지고 가장 생각해서 정말 뭐가 가장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정의로울까? 그 조건은 무엇일까를 순수하게 생각해내고 그 생각해낸 것에 우리가 같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런 방식이 아니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자기가 이성만이 아니라 모든 자기의 지위와 현재적인 조건, 현실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같이 모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걸 자꾸 생각하고 뭐 하나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하면 내가 불리할 텐데
이런 생각 속에서 어떤 원칙도 우리는 생각해내기가 어렵고 합의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고 실험적인 가상적 합의가 존 롤스나 또는 앞서 칸트가 보기에는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건에 또는 원칙에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합의로는 그걸 해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순수한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적으로, 상상적으로 또는 존 롤스가 말한 사고 실험적인 방식의 추론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어떤 원칙을 합의해낼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존 롤스는 보다 더 구체화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존 롤스는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해보자라고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을 내세웁니다. Veil of Ignorance인데, Ignorance가 무지죠. 아무것도 몰라요. 베일은 우리가 장막이죠. 천이에요. 커튼 같은 거죠. 우리가 무대에 내려오 커튼이 쳐져 있으면 관객들 입장에서 뭐죠? 지금 어떤 배우들이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커튼 안쪽에 있는 배우들은 지금 커튼 밖에 관객이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지 몰라요. 마치 이런 장막이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롤즈가 말하는 어떤 하나의 장치예요. 자, 뭐냐? 사회적 삶을 위한 기본 원칙을 우리가 정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속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 이건 가정이죠. 상상이에요. 실제 그런 것이 아니죠. 말하자면 우리가 무지라는 장막이 드리워진 상태에 우리를 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가정적으로, 상상적으로, 가상적으로, 하나의 사고 실험적으로 그런 거예요. 실제 그런 수는 없겠죠. 이걸 다른 말로 롤즈는 오리지널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원초적 상황이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냥 원초적 상태에 한번 놓여보는 거예요. 이런 걸 맨 처음 착안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사회계약론의 출발 17세기의 영국의 토마스 홉스가 내추럴 스테이트, 자연 상태라는 말로 표현했었어요. 하나의 개념이죠. 실제 자연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형성되기 이전에, 사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프리 소사이어티 스테이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 이전의 단계, 아직 사회가 없었던 어떤 상태를 우리가 가상적으로, 사고 실험적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상태가 바로 롤즈는 내추럴 스테이트라는 토마스 홉스의 표현을 바꿔서 오리지널 포지션이란 말로 바꿔서 쓰는 거예요. 원초적 상황. 그러니까 원초적 상황에 놓이려면 뭐죠? 우리는 무지라는 장막을 탁 치고 그 장막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몰라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자신이 사회에서 속하는 계층, 또 성별, 내가 남잔지 여잔지, 인종, 민족, 또는 내가 어떤 정치적,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종교적 신념, 내가 기독교도인지 불교도인지 이런 거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게 이제 그래서 무지 상태에 놓이는 거죠. 나에 관한 모든 정보가 무지의 상태. 또 나만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 룰을 정하기로, 기본 원칙을 정하기로 모인 사람 모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기독교도인지 알면 그 사람이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들죠? 아, 저 사람이 크리스천이니까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유리한 쪽에 이런 제안을 한 거겠지. 우리 이런 짐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인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거기 모여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전혀 이런 조건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라고 우리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 상태인 거죠. 유리한 것도 모르고 불리한 것도 몰라요. 예를 들면 자신이 건강한지 허약한지 자기 신체 정보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육 정보에 대해서 몰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고등학교를 중퇴했는지 또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지 등등등등 뭐 우리가 열거하자면 한이 없겠죠. 이런 모든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가 무지의 베일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원초적 상황에서 누구나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성이라고 하는 사고 능력 하나만 가지고 있을 뿐인 거죠. 그죠? 인간으로서 이성적 존재로서 이성 능력 하나만 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뭐냐? 그런 거죠. 우리가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우월하거나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이성만 가지고 어떤 게 가장 우리가 함께 사회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룰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만 우리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마치 이게 칸트가 도덕 원칙을 정할 때 정언명법을 도출해낼 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롤스가 칸트의 계승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롤스는 칸트가 우리가 도덕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그 정언명령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존 롤스는 이성을 가지고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데 이제 활용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칸트는 그런 이성적 존재의 가장 보편적이고 인간을 존중하는 방식의 그런 정언명법적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보편 인권의 관념을 도출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롤즈는 보편 인권과 다름 아닌 방식으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어떤 헌법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사회의 기본 원칙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봤죠. 그러기 위해서 무지의 장막이라는 개념과 오리지널 포지션, 원초적 상황이란 개념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성 하나만 있는 그런 상태에서 모든 이해관계 또는 성별, 종교적 또는 민족적, 인종적 차별, 차이, 정치적 견해 그런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원칙을 우리가 함께 합의해낼 수 있다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가상적인 합의예요. 사고 실험적인 합의이지 단지 이성에 기초한 추론적인 합의인 거지 실제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합의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계약을 체결하고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무지의 장막이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를 조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초적 상황에 놓여서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원칙을 합의해낸다면 어떤 원칙이 이끌어질 것인가 그 결과를 롤은 이렇게 구체화했어요. 뭐냐? 자, 우리가
모두 원초적이고 평등한 상태에서 이성적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결국 합의해낼 원칙은 무엇일까? 첫째, 공리주의는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봤어요. 왜? 공리주의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사회 전체 다수의 행복과 총량적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뭐죠?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들은 억압을 받을 수도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례가 있었죠. 그죠? 로마에서 있었던 것처럼 콜로세움에 어떤 로마인들 다수의 쾌락을 위해서 사자우리 안에다가 사자를 던져 놓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듣고 그걸 보면서 쾌락을 즐기는 재미를 즐기는 그런데 그런 광경이 있었잖아요. 그런 때 내가 혹시나 그리스도인 중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내가 억압받는 소수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에 혹시나 내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공리주의적 원칙은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계속 펼쳐보다 보면 우리는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또 존 롤스는 앞서 봤던 자유지상주의들의 입장도 피하려고 할 거라고 봤어요. 자유지상주의는 어때요? 자유로운 경쟁, 시장에 맡기는 거잖아요. 거기에선 뭐죠? 뭔가 우월한 조건을 가진 사람,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지만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시장에 내맡겨주면 어떻게 돼요? 낙오하게 되고 소외받기가 쉽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이 원하는 그런 자유 경쟁 시장에서는 승자지만 아니면 노숙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패자잖아요. 낙오자잖아요. 근데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낙오한 사람, 노숙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빌 게이츠로부터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거부하잖아요. 낙오한 노숙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집 없이 길거리에서 말 그대로 노숙하며 살아가야 돼. 비참하죠. 내가 빌 게이츠일 수도 있지만 노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노숙자가 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돼요? 이걸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우리가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를 택하는 건 우리가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장막주의를 선택하는 건 하나의 모험이에요. 왜? 내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놓이는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반대에 내가 사자에게 물어뜯기게 되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숙자의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어. 그럼 이 안 좋은 극단적인 낙오자의 또는 그 피해자의 그런 처지로 혹시 내가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죠? 그런 건 너무 끔찍하고 내가 피하고 싶기 때문에 롤즈는 그런 모험적인 선택은 피할 거라고 본 거예요. 왜? 우리는 공동의 사회생활을 이끌어가고 지배해 나갈 사회의 어떤 기본 룰, 기본 구조, 제도에 대해서 합의하는 마당인데 이런 모험을 해낼 리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 그래서 헌법과 같은 걸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헌법과 같은 걸 정하는데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런 걸 모험적으로 선택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피할 거고 그러면 이런 원칙에 합의할 거라는 거예요. 뭐냐? 결국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 자유가 다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평등하게 보장되는 그런 원칙을 마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라든가 사상의 자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제공되는 룰. 말하자면 이런 자유가 기본적 자유로 다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룰을, 기본 구조를 사람들이 합의해냈고 계약해낼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처럼 사회적 공리나 어떤 행복 이런 것들이 앞서는, 이런 것들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보다 우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제1원칙에 먼저 합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헌법을 보면 이런 기본권적인 자유들을 다 보장해주는 원칙들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종교, 사상, 양심, 표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해줘요. 존 롤스도 이제 이런 헌법과 같은 그런 원칙들을 우선적으로 합의해낼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이걸 이제 존 롤스는 이제 기본적 자유를 우선시하는 그런 원칙, 이걸 평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하는, 여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합의할 것이다. 아마 여기에는 대부분 다 동의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어떤 거에 동의할 거라고요? 이걸 제1원칙이라고 한다면 제2원칙을 뭐냐? 이 차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조건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불평등, 차등이라고 하는 걸 둬야 되는데, 이 차등을 둘 때 존 롤스는 이런 방식의 차등을 우리는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뭐냐? 자, 모든 사람에게 소득과 부를 똑같이 분배해 나가는 것. 말하자면 획일적인 평등이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 경제적으로 소득이나 수입이나 똑같이 분배받길 선택하는 그런 선택은 피할 거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똑같이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는 선택도 피할 거예요. 왜? 모두가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아니죠. 그죠? 모두가 다 부자면 거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그리고 똑같이 경제적 조건이 똑같으면 누구는 일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인 평등을 피할 거라고 본 거죠. 그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면, 철두철미한 평등이 아니라고 한다면,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은 인정하고 그게 있긴 하는데, 그렇지만 이런 조건이 단서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그 차이를 둘 때, 그 차등을 둘 때, 불평등을 둘 때 그 차이를 두는 혜택이 사회 구성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 그러니까 사회적인 가장 약자죠. 어떻게 보면 가장 빈곤한 층이죠. 경제적으로 보면. 또는 사회 지위에 보면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 이익이 주어지는 조건일 때에만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을 우리가 허용해야 된다라고 보는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존 롤스의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들어본 사람은 쉽게 이야기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게 롤스의 독특한 입장이에요. 첫 번째 제1원칙에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죠. 이건 뭐냐면 자유지상주의, 자유주의를 택하는 자유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합의하는 원칙이에요. 존 롤스도 이것에 대해서는 제1원칙으로 똑같이 제시한 거죠. 그렇지만 이 두 번째 원칙을 이제 존 롤스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원칙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같은 자유주의적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입장을 달리하는 지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지점 때문에 로버트 노직과 존 롤스는 많은 논쟁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존 롤스의 주장이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두 번째 제2 원칙, 이 차등의 원칙에서 존 롤스의 특징이 드러나는 거고 존 롤스만의 입장이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존 롤스는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우리가 검토해야 되니까 이해해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만 이해합시다. 그러니까 존 롤스는 차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지의 장막 뒤에서 제2 원칙으로 합의될 것이라고 봤고 그 합의된 원칙은 뭐냐? 결국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평등한 분배 이걸 택하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결국 그 말은 사회 경제적인 차등, 불평등한 조건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선택하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원칙이 또 더해져야 된다고 보느냐? 존 롤스는 가장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는 가장 최하층에 속하는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에 처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방식을 우리가 취할 때에만 많은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위층이겠죠. 상류층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 그러한 원칙을 사람들은 결국 선택할 것이다. 합의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주어지는 불평등한 조건 그게 바로 차등의 원칙으로 합의될 것이다 라고 존 롤스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해 나가야 되고 또 정말 그러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제 비판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은 실제 이 차등의 원칙을 우리가 폭넓고 깊이 있게 또는 명백하게 이해해 나가는 학습이 진행될 거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한 존 롤스에게는 이러한 의문점들이 따르게 되겠죠. 정말 존 롤스가 제안하는 방식대로 사고 실험의 방식만이 정의를 가장 올바르고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덕 원칙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일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공리주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죠? 어떤 도덕 원칙은 경험적인 기초 위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가 감각적으로 고통과 어떤 쾌락이 있다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런 원칙을 이제 내세우잖아요. 그렇지만 존 롤스나 칸트는 사고 실험적으로 이성에 기초한 추론의 방식만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건 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중을 같이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그 다음에 정말 실제로 합의해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상적 합의의 방식이 정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원칙을 우리가 합의해낼 수 있는 방식이냐라고 이제 존 롤스나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칸트는 이런 가상적, 상상적 합의, 이성적인 추론 방식 이것만을 이제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도덕 원칙이자 정의로운 사회의 룰을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국회라든가 이런 데 실제로 하잖아요. 그죠? 실제 법률이나 그런 것들은 실제 그 국민의 대표자들이 대의제 방식으로 합의해내고 있는데 과연 그런 건 그런 불완전하고 불공정하고 또 정의롭지 못하고 이런 합의만 도출해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인데 과연 칸트나 존 롤스처럼 가상적이고 이성에 기초한 순수하게 사고 실험적인 그런 추론의 방식에 의해서만 우리들은 정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이제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점들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존 롤스는 우리가 무지의 장막에서, 그러니까 원초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이해관계, 종교적 신념, 가치관, 자기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다 떠난 상태에서 순수한 이성만을 가지고 우리가 도출해낼 가장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원칙이 두 가지라고 했죠. 제일 원칙으로서 자유의 원칙, 다른 말로는 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기본적 자유를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또는 평등하게 인정하는 그런 원칙이 합의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사회 경제적 불평등한 조건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사회 경제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누리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최대의 사회적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 그러한 불평등한 조건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회 경제적 차등의 원칙, 줄여서 우리가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제2 원칙으로 합의될 것이다 라고 존 롤스는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두 가지 원칙이 정의의 원칙으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존 롤스는 주장하는데 과연 존 롤스의 주장대로 과연 이런 두 가지 원칙이 이끌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비판에 앞서서 일단은 우리는 앞으로 이런 존 롤스의 구체적인 생각들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차등의 더 좁게는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깊고 명료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 앞서 배웠던 다른 입장들 또 앞으로 배울 공동체주의적인 덕윤리 입장 이런 시각 속에서 존 롤스가 보여준 이런 주장들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들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다음 영상 자료에서 이제 존 롤스의 구체적인 입장 속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